남편을 하늘나라로 보내드린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다. 검은 옷을 입은 채로 거실에 앉아 있는데 아직도 향 냄새가 집안에 남아 있었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다. 문을 열어보니 20년 동안 가족같이 지낸 친구가 서 있었다. 그런데 얼굴이 조문을 오는 사람 같지 않았다. 친구는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이 집은 내 것이야. 순간 귀가 먹먹해지면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다. 친구는 봉투를 내밀며 남편이 자기에게 집을 팔았다고 했다. 그 봉투 안에는 집 매매 계약서와 위임장이 들어있다고 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쳐보았다. 거기에는 남편 이름이 적혀 있었고 도장도 찍혀 있었다. 날짜를 보니 불과 2달 전이었다. 그때는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 있던 때였다. 손이 덜덜 떨렸다. 남편이 병원에 누워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정신이 혼미했던 그때 서명을 했다는 게 말이 안 되었다. 하지만 도장은 틀림없이 남편 것이었다. 친구는 태연하게 말했다. 법무사와도 모든 절차를 마쳤다고. 그러니 빨리 짐을 싸라는 눈초리였다. 숨이 막혔다. 남편을 떠나보낸 슬픔도 가시기 전인데 이제 집마저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밀려왔다. 30년 동안 살면서 조금씩 고쳐온 우리 집이었다. 남편 사진이 걸린 벽, 아이들이 자라며 남긴 흔적들, 부엌 구석의 작은 상처까지도 모두 내 인생이었다. 그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빼앗길 수 있다니. 나는 숨을 크게 쉬고 말했다. 서류가 진짜인지 확인해 보겠어요. 친구는 비웃는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겠다며 돌아갔다. 문이 닫히자 거실이 더욱 어두워졌다. 남편 사진을 바라봤다. 그 따뜻한 미소가 지금은 낯설게 느껴졌다.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을까? 혹시 정말로 몰래 그런 계약을 한 걸까? 배신당한 기분과 의심이 뒤섞였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남편은 날 지키려고 애쓰던 사람이었다. 마지막까지도 병원비 걱정하지 말라고 하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누군가 꾸민 일이라는 생각이 점점 확실해졌다. 그날 밤은 한잠도 못 잤다. 머릿속에서 서류들이 계속 떠올랐다. 도장, 위임장, 계약서, 모든 게 가짜일 수 있다는 불길한 느낌이 커졌다. 나는 핸드폰으로 등기부등본을 뽑아봤다. 집 주인은 아직 남편으로 되어 있었다. 소유권 변경은 없었다. 순간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하지만 시간 싸움이었다. 상대방이 등기를 옮기기 전에 내가 막아야 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결심했다.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야겠다. 내 집을 지키려면 시간이 필요했다. 아침이 되자마자 동사무소로 갔다. 사망신고서를 다시 떼고 상속받을 때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했다. 직원이 말했다. 상속 등기를 빨리 하세요. 그러면 누가 뭐라 해도 집은 부인 것이 됩니다. 나는 서류 뭉치를 들고 나오며 마음을 다잡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시작이었다. 곧바로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다. 상담실에서 변호사 선생님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선생님은 차근차근 말씀해 주셨다. 위임장이 진짜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병원 기록과 비교해 보면 이상한 점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계약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어요. 무엇보다 소유권 이전을 막는 가처분 신청을 해서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 말씀이 사다리처럼 느껴졌다. 깊은 구덩이에 빠졌지만 올라갈 길이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그날 저녁 변호사 선생님과 함께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다. 위임장에 찍힌 도장이 남편 것과 달라 보였다. 도장 찍는 힘이 달랐다. 남편은 늘 꾹꾹 눌러서 찍었는데 서류의 도장은
너무 깔끔했다. 영수증에 적힌 수표 번호도 이상했다. 나는 남편이 남긴 작은 수첩을 떠올렸다. 숫자와 날짜를 적어두는 버릇이 있었다. 혹시 그 속에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 서랍을 뒤져서 수첩을 찾았다. 마지막 장에 수표 번호 몇 자리와 날짜가 적혀 있었다. 그것은 친구가 보여준 영수증과 달랐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남편은 의심스러운 흔적을 남기고 떠난 것이다. 나는 눈을 감고 속삭였다. 여보, 당신이 싸우던 싸움을 내가 이어서 하겠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경찰서로 향했다. 접수 창구에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류를 가짜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담당 경찰관이 내 말을 적어가며 이야기해 주었다. 우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서 집부터 지키는 게 급한 일이에요. 그리고 원본 서류와 글씨 감정, 도장 증명서, 발급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의 말은 무겁지만 확실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거운 짐이 나를 짓누르는 게 아니라 버팀목처럼 느껴졌다. 오후에는 은행에 갔다. 영수증에 적힌 수표 번호를 보여주며 조회해 달라고 했다. 은행 직원은 정식 절차가 필요하다며 경찰서 공문이 와야 한다고 했다. 나는 이미 경찰서에 신고했다고 말하고 담당 경찰관 이름을 알려주었다. 직원은 알겠다고 하며 회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은행을 나오며 긴장이 조금 풀렸다. 수표의 출처가 드러나면 진실이 따라 나올 거라고 믿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장에 들렀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상인들이 조심스럽게 내 눈치를 살폈다. 벌써 소문이 돌고 있었다. 남편이 도박을 해서 집을 팔았다는 이야기였다. 누군가 일부러 퍼뜨린 말이 온 동네에 돌고 있었다. 나는 상인의 눈길을 피하지 않았다. 차분하게 말했다. 곧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상인은 어색하게 웃었다. 소문은 빠르지만 오래가지 않는다. 진실은 늦지만 사라지지 않는다. 나는 장바구니에 채소를 담으며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흔들리지 말자. 기록과 증거만 믿자. 그날 밤 변호사 선생님과 함께 서류를 다시 살펴봤다. 위임장의 날짜가 남편 입원 기록과 맞지 않았다. 남편은 그날 의식이 흐렸고 병실을 나간 기록도 없었다. 변호사 선생님이 메모를 하며 말했다. 병원 출입 기록을 구해야겠어요.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님 말씀도 들어야 하고요. 나는 숨을 고르며 노트를 펼쳤다. 오늘 한 일을 기록했다. 경찰서 신고, 은행 문의, 시장 소문, 병원 기록 확인 계획. 노트에 점을 찍는 순간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다. 그 점은 내 하루의 끝을 닫는 열쇠였다. 며칠 뒤 법원에서 연락이 왔다. 소유권 이전을 막는 가처분이 받아들여졌다는 소식이었다.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니 권리란에 작은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소유권 이전 금지. 그 한 줄이 내 집을 지켜주었다. 화면 속 글자를 오래 바라보며 눈물이 맺혔다. 이제 시간은 내 편이었다. 시간을 벌었으니 증거를 모을 수 있었다. 그런데 친구는 물러서지 않았다.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제안해왔다. 돈을 일부 주면 소송을 그만두겠다는 조건이었다. 나는 단호히 거절했다. 돈으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내 인생과 집, 남편의 명예가 걸린 일이었다. 친구는 목소리를 높였다. 법정으로 가면 서로 상처만 남는다고 했다.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이미 상처는 시작되었어요. 남편 도장이 함부로 쓰인 순간부터 상처는 깊어졌다고요. 그날 밤 남편 사진 앞에 앉았다. 조용히 속삭였다. 당신의 싸움을 내가 이어가고 있다고. 당신이 남긴 수첩이 내 발걸음을 이끌고 있다고. 사진 속 미소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그런데
내 눈에는 그 미소가 전보다 더 단단해 보였다. 나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숨이 길어지자 마음이 차분해졌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다. 흔들리지 말자. 끝까지 가자.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수표를 추적한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이었다. 수표는 발행된 지 이틀 만에 현금으로 바뀌었고 현금으로 바꾼 사람은 그 친구의 조카였다. 경찰관이 말했다. 조카의 말을 들었다고. 조카는 단순히 부탁을 받고 은행에 갔을 뿐이라고 했다. 작은 돈을 받고 심부름을 했다고 했다. 서류 내용은 몰랐다고 주장했다고. 하지만 조카의 말은 사건의 퍼즐을 맞추는 중요한 조각이 되었다. 수표의 흐름이 친구와 연결되는 순간 계약서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고 있었다. 나는 변호사 선생님과 함께 병원 기록을 살펴봤다. 남편이 입원해 있던 그날 외출한 기록은 없었다. 간호사님 말씀도 같았다. 남편은 그날 수액을 맞으며 침대에 누워 있었다고 했다. 위임장에 적힌 날짜와 남편의 상태는 전혀 맞지 않았다. 변호사 선생님이 서류를 들고 말했다. 이것이야말로 가짜로 만들었다는 증거예요. 법정에서 내놓으면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선생님 목소리에 힘이 있었다.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내 마음속에도 작은 희망의 불이 켜졌다. 그 불빛이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친구는 여전히 나를 괴롭혔다. 전화로, 문자로, 심지어 이웃들을 통해서도 이상한 소문을 퍼뜨렸다. 남편이 나 몰래 빚을 지었고 그 빚을 대신 갚으려고 집을 팔았다는 거짓말이었다. 나는 소문에 휘둘리지 않기로 했다. 대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공식 확인을 요청했다. 밀린 관리비는 없었다.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모두 제때 냈다. 기록이 거짓 소문을 잠재웠다. 사실은 언제나 기록 속에 있다. 기록은 거짓말보다 오래 산다. 그날 밤 나는 다시 남편의 수첩을 펼쳤다. 숫자와 날짜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중 한 장에는 작은 메모가 있었다. 믿지 말 것, 확인할 것. 짧은 문장이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남편은 마지막까지 싸우고 있었구나. 나에게 경고를 남기고 있었구나. 그 경고를 내가 이어받아야 했다. 나는 수첩 옆에 세 문장을 적었다. 믿지 말 것, 확인할 것, 기록할 것. 세 번째 문장이 내 손끝에서 태어났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남편의 싸움이 내 싸움이 되었고 내 싸움은 또 누군가의 본보기가 될 수 있었다. 며칠 뒤 첫 번째 법정 날이 왔다. 법정 안은 차가웠다. 판사님은 양쪽 이야기를 들으며 증거를 정리했다. 친구 쪽 변호사가 남편이 직접 쓴 메모라며 한 장을 내밀었다. 거기에는 집을 정리하겠다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그런데 날짜는 남편이 입원해 있던 날과 같았다. 그날 남편은 의식이 흐릿했고 글씨를 쓸 수 없었다. 나는 변호사 선생님과 함께 병원 진료 기록을 제출했다. 판사님은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다.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법원을 나오는데 친구가 나를 불러 세웠다. 씁쓸한 얼굴로 물었다. 정말 끝까지 갈 거야? 나는 대답했다. 끝까지라는 말은 안 하겠어요. 대신 필요한 만큼 가겠어요. 그게 재판이 끝나는 날이든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든 거기까지 가겠어요. 친구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려 걸어갔다. 그의 뒷모습이 작아 보였다. 작아진 어깨를 바라보며 나는 다짐했다. 흔들리지 말자. 이 싸움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남편의 명예를 위한 것이다. 그날 밤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찬바람이 유리창을 두드렸다. 그런데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수첩에 오늘 있었던 일을 기록했다. 법정날 제출한 증거, 친구의 모습, 판사님의 반응. 그리고 마지막에 한 줄을 더 적었다. 나는 지고 있는 싸움이 아니라 지켜내는 싸움을 하고 있다. 문장 끝에 점을 찍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점은 언제나 내 하루를 닫는 열쇠였다. 겨울비가 내리던 날 법무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친구가 집 소유권을 자기 이름으로 바꾸려고 했지만 법원의 가처분 때문에 막혔다는 소식이었다. 나는 핸드폰으로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했다. 권리란에 소유권 이전 금지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그 글자가 방패처럼 느껴졌다. 방패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다. 방패 뒤에서 나는 숨을 고를 수 있었다. 그런데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두 번째 법정날에서 판사님이 글씨 감정을 하라고 명령했다. 위임장과 남편이 직접 쓴 메모, 영수증의 서명 부분을 모두 조사하는 거였다. 감정하는 전문가 손에 서류가 넘어가는 순간 내 가슴이 크게 뛰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주가 걸릴 거라고 했다. 기다림은 고통스러웠지만 방향은 분명했다. 진실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버티게 했다. 그 사이에 경찰 수사도 진전이 있었다. 친구의 조카가 다시 불려가서 추가로 말했다. 조카는 위임장 원본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복사본만 봤다고 했다. 원본은 오직 친구만 가지고 있었다고 했다. 조카의 말이 사건의 균형을 무너뜨렸다. 원본이 사라진 순간 진실은 더 명확해졌다. 원본을 숨긴 사람이 진짜 범인이었다. 조카의 눈빛은 두려움과 후회로 흔들렸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사실을 드러냈다. 나는 경찰의 보고서를 받아들며 속으로 말했다. 이제 조금씩 끝이 보인다고. 집으로 돌아와 따뜻한 미역국을 끓였다. 김이 부엌 창문을 가득 채웠다. 국을 저으며 생각했다. 인생도 이런 게 아닐까? 처음엔 뜨겁고 복잡하지만 오래 끓이면 맑아진다. 불순물이 가라앉고 맛이 깊어진다. 내 사건도 그랬다. 처음엔 혼란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맑아지고 있었다. 진실이 바닥에 가라앉고 있었다. 나는 국을 떠서 입에 넣었다. 뜨거웠지만 속이 따뜻해졌다. 따뜻함은 작은 승리였다. 며칠 뒤 감정 결과가 나왔다. 위임장은 남편이 쓴 글씨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직접 쓴 메모 역시 같은 사람이 쓴 글씨가 아니라는 의견이 덧붙었다. 영수증의 서명은 남편 글씨와 거의 비슷하지 않다고 했다. 변호사 선생님이 감정서를 넘기며 말했다. 이제 재판은 우리 쪽으로 기울었어요. 선생님 목소리에 힘이 있었다. 내 손이 떨리지 않았다. 감정서의 글자들이 내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아 주었다. 세 번째 법정날에서 판사님이 증거를 정리했다. 판사님 목소리는 차분했다. 위임장과 메모가 진짜가 아니라고 말했다. 수표를 추적한 결과와 병원 기록, 간호사님 말씀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했다. 판사님 입에서 원고의 주장이 합리적입니다라는 말이 나왔다. 나는 눈을 감았다. 눈물 한 방울이 흘렀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다. 안도는 깊지만 조용하다. 법정의 공기가 순간 멈춘 듯 고요했다. 법정을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다.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다. 바닥에 닿자마자 녹아버리는 눈이었다. 나는 잠시 멈춰서서 눈송이를 바라봤다. 얇고 약한 눈송이도 모이면 길을 덮는다. 내 싸움도 혼자였지만 기록과 증거가 모여 길을 덮고 있었다. 그 길 위를 나는 걷고 있었다. 걸음을 멈추지 않는 한 길은 사라지지 않는다. 나는 코끝이 시린 공기를 들이마시며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흔들리지 말자.
끝까지 가자.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수첩에 오늘 있었던 일을 기록했다. 감정 결과, 판사님 말씀, 내 마음의 떨림. 그리고 마지막에 짧게 적었다. 진실은 늦어도 반드시 도착한다. 문장 끝에 점을 찍자 마음이 고요해졌다. 점은 내 하루를 닫는 열쇠였다. 열쇠를 쥔 나는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며칠 뒤 검찰청에서 연락이 왔다. 사건이 넘어갔다는 소식이었다. 친구는 서류를 가짜로 만들고 사용한 혐의로, 조카는 가짜 서류 사용을 도운 혐의로 검찰에 넘어갔다. 나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내 몸이 무겁게 주저앉았다. 무게는 슬픔이 아니라 긴장 속에서 풀린 힘 때문이었다. 싸움이 끝나가는 길목에 서 있다는 사실이 실감났다. 재판의 마지막 법정 날이 다가왔다. 법원 복도에 서서 서류철을 꼭 끌어안았다. 그 안에는 지난 몇 달 동안의 내 기록이 모두 들어 있었다. 은행 답변서, 병원 기록, 간호사님 진술서, 글씨 감정서, 경찰 수사 보고서, 그리고 남편의 수첩 복사본까지. 한 장 한 장이 내 삶의 무기였다. 무기는 칼이 아니라 기록이었다. 기록은 사람을 해치지 않고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한 무기였다. 법정 안에서 판사님은 마지막으로 양쪽 이야기를 정리했다. 친구 쪽 변호사는 여전히 남편과 말로만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판사님은 고개를 저었다. 부동산 소유권은 말로만 해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반드시 서류와 등기가 있어야 합니다. 판사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평온 속에 단호함이 있었다. 나는 숨을 고르며 판사님 말을 마음속에 새겼다. 사실은 언제나 법의 언어 속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을 느꼈다. 판결날 나는 법정 맨 앞자리에 앉았다. 판사님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위임장과 직접 쓴 메모는 진짜가 아닙니다. 매매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집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피고의 불법 행위가 인정됩니다. 손해배상 일부를 받아들입니다. 판결문은 차갑지만 분명했다. 마지막 문장이 읽히는 순간 내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눈물은 뺨을 타고 흘렀지만 따뜻했다. 따뜻한 눈물은 끝의 표시였다. 동시에 새로운 시작의 신호였다. 법정을 나서자 친구가 서 있었다. 그는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변명은 없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용서는 당장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집은 오늘 내게 돌아왔어요. 내 말에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다. 나는 그 어깨를 바라보다가 뒤돌아 걸어갔다. 내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러나 가벼움 속에 단단함이 있었다. 단단함은 나를 앞으로 이끌었다. 집에 돌아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를 때 손이 떨리지 않았다. 딸깍하는 소리가 맑게 울렸다. 거실에 들어서자 남편 사진이 보였다. 나는 사진 앞에 앉아 말했다. 여보, 당신의 싸움을 내가 끝냈어요. 당신이 남긴 수첩이 나를 이끌었어요. 우리는 같은 길을 걸었어요. 사진 속의 미소가 전보다 더 또렷하게 느껴졌다. 나는 눈을 감았다. 따뜻한 눈물이 다시 한번 흘렀다. 그런데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감사였다. 그날 밤 수첩에 세 줄을 적었다. 첫째, 모든 부동산 서류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한다. 둘째, 도장과 신분증은 금고에 따로 보관한다. 셋째, 모르는 서류에는 서명하지 않는다. 세 줄의 문장은 단순했지만 내 삶을 지켜낸 원칙이었다. 나는 문장마다 점을 찍었다. 점은 작았지만 강했다. 점이 모여 내 삶을 지탱했다. 나는 수첩을 덮으며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단단해질 거라고. 판결이 나고 며칠 동안 나는 매일 아침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다. 소유자 란에 내 이름이 선명히 적혀 있었다. 그 글자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가라앉았다. 싸움은 끝났지만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다.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런데 기록이 불안을 줄여주었다. 화면 속 글자가 내 이름으로 남아있는 한 집은 내 것이었다. 변호사 선생님이 내게 말했다. 상속 등기를 마쳤으니 이제 다른 재산 정리도 해두라고. 보험, 연금, 통장, 공과금 자동 납부까지 모두 내 이름으로 깔끔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나는 선생님 말을 따라 하나씩 처리했다. 은행 창구에서 서류를 내고 보험사에 연락해서 받는 사람을 바꾸고 전기가스 요금을 내 이름으로 바꿨다. 작은 일들이지만 하나하나 정리할 때마다 내 삶이 안정되는 느낌이 들었다. 정리는 단순히 물건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정리하는 일이기도 했다. 보건소 간호사님이 내 혈압과 혈당을 재며 말했다. 큰 사건을 겪은 뒤에는 몸이 먼저 무너질 수 있다고.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지키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가벼운 운동을 하라고 조언해 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몸이 흔들리면 마음도 흔들린다. 마음이 단단해져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오래 버틸 수 없다. 나는 매일 저녁 아파트 단지 안을 걸으며 숨을 고르게 했다. 걸을 때마다 내 발걸음이 바닥을 단단히 밟는 느낌이 들었다. 그 느낌이 나를 지탱해 주었다. 어느 날 친구에게서 편지가 왔다. 죄송하다고 적었다. 자신의 욕심이 눈을 가렸다고. 이제 멀리 떠나 살겠다고. 나는 편지를 오래 바라봤다. 사과는 늦었지만 사과였다. 나는 답장을 썼다. 건강하시라고. 다시는 선을 넘어서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집은 각자의 삶을 담는 그릇이니 그릇을 함부로 흔드는 일은 결국 삶을 쏟게 만든다고. 짧은 문장이었지만 내 마음을 담았다. 우체통에 봉투를 넣는 순간 손이 가벼워졌다. 가벼움은 마음의 균형이 잡혔다는 뜻이었다. 복지관에서 다시 강연을 부탁했다. 이번에는 노후 재산 지키기라는 주제였다. 나는 단상에 서서 차분히 말했다. 이런 일은 특별한 집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준비는 예외가 아니라 일상입니다. 준비는 거창하지 않아요. 오늘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내일은 전입세대 열람을 하고 모르는 서류는 서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개가 무겁지 않았다. 무겁지 않다는 건 이해했다는 뜻이었다. 강연이 끝난 뒤 한 젊은 남자가 다가왔다. 부모님 집 문제로 고민 중이라고 했다. 내 이야기를 들으며 처음으로 절차가 눈앞에 그려졌다고 말했다. 바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겠다고 했다. 나는 미소 지었다. 나이가 달라도 지켜야 할 기준은 같았다. 기준은 나이를 가리지 않았다. 기준은 삶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울타리였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수첩을 펼쳤다. 마지막 장에 세 단어를 다시 적었다. 준비, 대응, 회복. 준비는 기록이고 대응은 법이고 회복은 건강이라고. 문장을 적고 점을 찍었다. 점은 오늘을 닫고 내일을 열었다. 나는 수첩을 덮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쳤다. 달빛은 조용했지만 길을 비췄다. 조용함 속에서 나는 알았다. 내일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봄바람이 불어오자 집안 공기가 달라졌다. 창문을 활짝 열어 커튼을 걷으니 햇빛이 벽에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나는 거실을 정리하며 남편 사진을 닦았다. 사진 속 미소는 여전히 그대로였다. 그런데 내 마음은 전보다 단단했다. 나는 속삭였다. 여보,
당신이 떠난 자리에 무너짐 대신 기준을 세웠어요. 그 기준이 나를 지켜주고 있어요. 복지관에서 또 연락이 왔다. 이번에는 작은 모임이 아니라 지역 전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이었다. 나는 조금 망설였지만 결국 받아들였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알수록 피해는 줄어들 것이다. 강연날 강당에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 나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삶의 그릇입니다. 그릇을 지키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전입세대 열람을 하고 가처분을 신청하고 모르는 서류에는 서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반짝였다. 반짝임 속에서 나는 힘을 얻었다. 강연이 끝난 뒤 한 할머니가 다가왔다. 떨리는 손으로 내 손을 잡았다. 몇 해 전 아들을 믿고 도장을 맡겼다가 집을 잃었다고 했다. 아직도 그때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했다. 나는 그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후회는 과거를 바꾸지 못하지만 오늘을 준비하게 해요. 오늘부터라도 기록을 시작하세요. 기록이 습관이 되면 내일은 달라질 거예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신호였다. 집으로 돌아와 초록빛 화분에 물을 주었다. 잎사귀가 햇빛에 반짝였다. 나는 잎사귀를 보며 생각했다. 작은 습관이 사람을 살린다고. 물을 주는 일, 기록하는 일, 전문가에게 묻는 일. 모두 사소해 보이지만 그 사소함이 삶을 지킨다. 내 싸움은 끝났지만 그 습관은 앞으로도 내 삶을 지킬 것이다.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다시는 방심하지 않겠다고. 며칠 뒤 딸이 찾아왔다. 내 이야기를 글로 정리하자고 했다. 다른 사람들도 쉽게 읽고 배울 수 있도록.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방패가 된다면 그보다 더 값진 일은 없을 것이다. 딸이 웃으며 말했다. 엄마 이야기가 책이 되면 많은 분들이 지혜를 얻을 거예요. 나는 눈을 감고 남편 얼굴을 떠올렸다. 아마도 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을 것이다. 그날 밤 수첩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다. 집은 내 삶의 거울이고 기록은 내 삶의 울타리이며 법은 내 삶의 방패라고. 문장마다 점을 찍었다. 점이 모여 길이 된다. 길이 모여 내일을 만든다. 나는 수첩을 덮고 창문을 열었다. 밤하늘에 별이 드물게 빛나고 있었다. 별빛은 작았지만 선명했다. 선명함이 나를 안심시켰다. 나는 눈을 감고 속삭였다. 내일도 나는 기록으로 내 삶을 지킬 것이다. 여름이 다가오자 집안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다. 나는 선풍기를 꺼내고 커튼을 가볍게 묶었다. 바람이 드나들자 방 안의 공기가 한결 나아졌다. 바람 속에서 나는 지난 겨울을 떠올렸다. 추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지켜낸 나의 집, 나의 살. 계절이 바뀌어도 기준은 변하지 않았다. 준비, 대응, 회복. 그 세 단어가 내 삶을 붙잡아 주었다. 어느 날 지역 신문 기자가 찾아왔다. 복지관 강연 소식을 듣고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했다.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응했다. 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면 또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기자 앞에서 나는 담담히 말했다. 남편을 하늘나라로 보낸 슬픔이 채가시기도 전에 20년 된 친구가 우리 집을 자기 것이라 주장했다고. 위임장과 매매 계약서를 내밀었지만 수표 추적과 병원 기록, 글씨 감정으로 진실을 밝혀냈다고. 그리고 가처분 신청과 상속 등기를 통해 집을 지켜냈다고. 기자는 조용히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기사가 실렸다. 제목은 기록으로 집을 지킨 한 어머니의 싸움이었다. 기사를 읽은 이웃들이 내게 다가와 말했다.
용기를 얻었다고. 이제야 뭘 해야 하는지 알겠다고. 나는 미소를 지었다. 내 싸움이 누군가의 길잡이가 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충분했다. 남편의 수첩이 나를 이끌었듯 이제는 내 수첩이 누군가를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와닿았다. 저녁 무렵 딸과 함께 식탁에 앉았다. 딸이 말했다. 엄마 덕분에 나도 계약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모르는 내용은 반드시 묻고 이해되지 않으면 서명하지 않아요. 덕분에 직장에서 실수를 막았어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기록은 대를 이어주는 습관이야. 우리 세대가 배우면 다음 세대는 더 단단해질 거야. 딸의 눈빛이 반짝였다. 반짝임 속에서 나는 남편의 미소를 다시 보았다. 그날 밤 집 앞 골목을 걸었다. 가로등 불빛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천천히 걸으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흔들리지 말자. 기준을 지키자. 내 이야기가 멈추지 않는 한 나는 쓰러지지 않는다. 집에 돌아와 수첩을 펼쳐 오늘을 기록했다. 기자와의 인터뷰, 기사 제목, 이웃의 반응, 딸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한 줄을 더 적었다. 내 싸움은 끝났지만 내 기록은 누군가의 시작이 될 것이다. 문장 끝에 점을 찍자 마음이 고요해졌다. 고요 속에서 나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